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집값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규제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와중에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부동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제학자가 있네요.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선대인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선대인 소장 말 듣고 집 안 샀는데 후회한다. 이런 불평들이 꽤 나옵니다. 그죠? 그 질문을 꼭 하시는군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대세 하향이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 동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특히 후반기에 2014년 8월부터 이제 무리한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라 정책, 그렇죠. 또 재건축 규제 완화, 또 분양시장 규제 완화, 각종 빗장을 다 풀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의 미래를 걸고 그냥 알량한 그 부동산 경기 좀 살리겠다고. 또 그래서 정권의 이제 경제 성적을 좀 좋게 하겠다고. 제가 볼 땐 정말 무리한 위험한 도박하듯이 그렇게 정책을 펼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집값이 오른 건데 어쨌거나 경제 예측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분명히 틀린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단기라는 게 사실 2년 이상 이렇게 넘어서서 인 거니까 제 예측이 분명히 틀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큰 흐름에서는 한국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상일까? 예. 이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래 소득이 늘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예를 들어서 주택 수요 연령대인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는 거라면 그게 아닌 거죠, 지금. 예,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현상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죠. 사상 최대의 가계 부채가 폭증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빚을 들고 들어가서 집을 사는 게 사실 저는 당장은 몰라도 위험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빚내서 집 사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썼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박근혜 정부 후반부에 집값이 좀 올랐다. 이제 거기까지 설명이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 잘못됐다라고 이미 비판하고 다른 정책을 쓰겠다. 대출 규제 같은 것도 강화한다라는 걸 이미 예고한 상태로 취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취임 직후에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이거는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최근 한 두 달 정도 사이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11.3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마지막 대책이었는데 이때 이제 한 2015, 16, 2년 동안 부동산 경기가 후끈 달아올랐죠. 그중에서도 이제 아파트 분양권 시장, 또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빗장을 풀었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달아올랐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11.3 대책에는 하도 이제 그러면서 가계부채도 폭증하고 이러니까 11.3 대책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30몇 개 지역을 이제 선별적으로 해서 좀 타겟화하는 그런 이제 대책을 내놨어요. 근데 그때 빈 구멍이 뭐였냐면 재건축 대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즉 재건축도 되게 투기판이었는데 사실은 재건축은 이제 빗장을 걸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탄핵 국면 또 대선 국면 지나면서 이제 사실은 뚜렷한 정책이 안 나오는 가운데 가계부채는 점점 이제 조이는 방향으로 갈 거다. 이런 시그널 때문에 이제 좀 잠잠했다가 최근 한 두세 달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시장에 도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도 제대로 된 억제책은 못 쓸 거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노무현 정부 때 투기 억제책 썼지만 결국 집값 뛰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지금이라도 빚내서 집 사는 게 나중에 돈 버는 길이야. 이런 식의 이제 이른바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고. 근데 제가 볼 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틀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이제 지금 좀 시장이 아까 빈구멍이었던 재건축 중심으로 좀 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
문재인 정부가 그런 억제책을 못 쓸 거야라는 네. 근거는 뭐예요? 제가 이제 아까 뭐 앞에서 설명하셨는데 아킬레스건이다라고 이제 뭐 단정한 건 아니고요.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문재인 정부는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딜레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그런 이 아주 무지막지한 수준의 그런 부양책을 쓰지 않을 거고 그게 오히려 적폐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덤터기 쓸 거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어떤 덤터기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놨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어쨌거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동산 경기 하락 상태에서 넘어왔단 말이죠. 네. 근데 여기서 주택 경기가 가라앉으면 어쨌거나 그 박근혜 정부에서 무리하게 빚내서 집 샀던 사람들도 있고 또 어쨌거나 이제 한국에서 여전히 뭐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좀 불편할 수 있는 거죠. 또 거기에 더해서 제가 보기엔 상당수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뭐 언론에서 이렇게 언론 지형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이제 이 소수 정파에 가까운데 그런 지형 속에서 뭐 부동산 시장이 일정하게 가라앉다. 그러면 문제의 근원이 이명박 박근혜, 특히 박근혜 정부 후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소재로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본다는 그러니까 거죠. 억제책을 써야 하는데 자칫 그런 정책을 썼다가 부동산 경기가 너무 급격하게 하락하면 뭐 국민 여론도 그렇고 언론에서의 강한 비난이 예상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한다. 그 말이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초기니까요. 지금 한 달 정도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동안 재벌 개혁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내놨는데 사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들은 최근 한 요 며칠 사이에 나왔지 그 사이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퍼져 있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이 시그널이 없는 게 결국은 기존에 이른바 이제 집 사라고 이야기했던 이른바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 말이 맞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야기가 번지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노무현 정부 때 각종 규제를 좀 강화했지만 집값이 제일 많이 뛰지 않았느냐. 그거는 갖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단 노무현 정부 때 그에 대한 그 이야기는 사실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 틀린 이야기냐면 노무현 정부 때는 사실 집값 그 억제책 또는 투기 억제책을 쓸 때가 있었고요. 사실은 그 집값 억제 대책으로 일정하게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을 때 사실 다시 부양책으로 반전했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노무현 정부는 무조건 억제책이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억제책을 써도 안 통한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시기별로 잘 보면 노무현 정부가 투기 억제책을 썼을 때는 사실 집값이 가라앉았습니다. 안정됐었고요. 반면에 이제 그 집값 안정책이 막 이제 어느 정도 안착이 될 무렵에 제가 보기에는 기득권 언론들이 굉장히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자,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일본식 버블 붕괴가 일어나. 그래서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미치니까 계속 부양책을 내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2004년 하반기부터 뭐 강동석 근교부 장관 당시에 또 이현재 전 뭐 경제부총리 이런 분들이 부양책 기조로 선회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게 들썩들썩하다가 2006년 말에 이제 이 폭동으로 이어진 거죠. 사실은 억제책을 쓸 당시 자체는 그리고 억제책을 계속 일정한 상태로 유지했더라면 저는 2006년 말과 같은 그런 폭동세는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이 조금 다시 좀 재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제대로 된 인식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는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펴야 합니까? 단기, 중장기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뭐 여러모로 과제를 안고 있는 정부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부동산 또 이와 연결되어 있는 가계부채 관련한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적폐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일어났던 정책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단기적으로는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장 또 가계부채 문제를 단기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박근혜 정부 후반에 최경환 전 부총리가 들어서면서 2010년 14년 8월에 주택대출 규제 완화했고요. 예. 그해 9월에 분양시장 규제를 완화했고 예. 한 10월쯤에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해주고 그렇죠. 또 그해 말에 뭐 이른바 부동산 3법이라고 그래서 뭐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라든지 재건축 관련한 규제들을 또 풀었습니다. 네. 이걸 사실 원상복귀하는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고요. 그걸 하면 사실은 그 이전 상태, 그 이명박 정부 후반 정도에는 사실은 이 기억하시다시피 수도권 주택 시장이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는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상태 주택 시장의 상태만 보면 그때 흐름이 사실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에 큰 부담도 없으면서 정부가 경기를 조절할 수 있는 수준의 이 하향세였거든요. 예. 그 정도 흐름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대출 네. 규제 조금 강화하고 네. 분양권 그다음에 재건축 규제 네. 풀었던 거를 다시 좀 원상 회복을 시킨다. 네. 근데 요런 정도 조치로 네. 혹시 부동산 경기의 뭐 급격한 하락 네. 이런 거는 우려 안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요. 원상 회복으로 가야 되는데 다만 지금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11.3 대책에서 분양시장과 관련한 대책들은 어느 정도 내놨었는데 예. 재건축 시장은 빈 구멍으로 놔뒀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이른바 그 풍선처럼 그쪽으로 쏠려간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빈 구멍을 메우는 작업이 중요한 거죠. 사실 빈 구멍만 메우면 풍선 효과라는 건 생기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제 1번으로 네. 해야 될 건 재건축 부분에 대한 거겠군요. 네네. 네. 그리고 이건 한편으로는 대출 규제라는 것은 꼭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지금 가계부채 문제의 그렇죠. 핵심이기 때문에 예. 이건 최경환 전 부총리가 대출 규제를 완화했던 그 이전 상태로 돌리는 건 뭐 7월 말에 이제 그걸 다시 재검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원상 회복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일단 하더라도 알겠어요. 예, 시장에 충분한 시그널을 줄 수 있고 또 그 이후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예. 추가 대책들을 내놓을 수 있다고 1단계 생각합니다. 재건축 분야에 대한 대출 규제 풀었던 거 원상 회복. 네네. 그리고 조금 시간을 두고 대출 규제 조금 강화. 그리고 시장 상황을 봐서 괜찮다 싶으면 조금 더 규제 강화. 이런 식으로. 네. 뭐 점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요. 예. 노무현 정부 때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하려고 했었지만 그 시도했으나 사실은 뭐 관철시키지 못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뭐 그게 이제 예를 들면 후분양제라든지 예. 또 뭐 종합부동산세였는데요.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사실상 뭐 유명무실화 됐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이제 좀 다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그 종합 부동산세 또는 보유세 문제는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는 사실 이게 이제 부동산 투기 대책의 일환처럼 이렇게 나오면서 네. 사실은 필요 이상의 공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종합 부동산세를 비롯해 보유세 문제는 이건 부동산 정책이라고 볼 수 없죠. 네, 그 조세 형평성 문제. 조세 형평성의 문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를 들면 이게 보유세는 세율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언론에서는 주목을 안 하던데 제가 되게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는 네. 예를 들어 고액 자산가들이 갖고 있는 고급 단독주택들 또 기업들의 뭐 빌딩들의 보유세 그 시가 반영률을 높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팔았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공시주택 가격은 20몇 억이었는데 실제로 팔린 가격이 60몇 억이었거든요. 3배가 넘죠. 네, 그러니까 시가 반영률이 한 4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대서 중산층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는 시세 반영률이 70%, 80%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이건희 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는. 근데 왜 그렇게 단독주택은 거래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그래요?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거래가 안 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다 거래가 되기 때문에 예. 주변 부동산 업소에 어느 정도만 물어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알죠. 기업의 뭐 빌딩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만 사실 정상적으로 올라가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세수들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은 저는 오히려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후분양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다른 것보다 수십 년 동안, 예를 들어서 40년 전에 선분양제가 실시됐지만 그때는 뭐 수도권으로 이제 인구가 집중되고 또 건설 자본도 취약할 때인데 이제는 뭐 수도권 인구 유입도 많이 줄었고 심지어는 인구가 준다고 하고 그렇죠. 또 건설 자본은 굉장히 뭐 지금 사실은 넘쳐날 정도로 있는 상태니까 네. 이 선분양제에서 후분양제로 옮겨가는 조치를 이제는 점진적으로 좀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두 가지 이거는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선분양하는 나라 우리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주택을 선분양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게 너무 비정상적인 게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상태로 네.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이걸 바꾸자고 하면 굉장히 큰 뭐 주로 건설업계나 부동산업계에서 나오는 반발이긴 합니다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선분양제 때문에 우리가 주택의 품질도 저하되고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선분양제 하에서 금방 집값 뛸 것 같으니까 무리하게 빚내서 이제 투기 대회를 뛰어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주택 경기 진폭도 커지고 또 이게 나중에는 그 예측하지 못했던 수준의 입주 물량이 이제 쏟아져서 예. 또 뭐 경기를 나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하우스푸어로 양산해낼 수도 있는 맞아요. 그런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소비자들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열악한 지위에 놓이는 이런 선분양제는 좀 끝장내고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도 네. 우리가 모든 물건을 구입할 때 다 물건 보고 구입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네. 제일 비싸고 자기 재산에 제일 많은 부분이 들어가는 걸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돈을 내라. 아니 그리고 팜플렛이랑 이제 견본주택을 보게 하는데 네. 사실 견본주택도 실물이랑 다르거든요. 다르죠. 네. 또 그것 때문에 분쟁도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네, 나중에 소송도 네. 되고. 후분양제. 그다음에 부동산 보유세 부분도 우리가 사실 세율에 있어서도 가장 낮은 거잖아요. 네. 다른 나라들 비하면 굉장히 낮고요. 특히 미국과 비교하면 미국이 한 20-3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올려갈 여지가 많고요. 알겠습니다. 또 경제학자들이 뭐 추기차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보유세야말로 가장 그 시장 자원의 자원 배분의 왜곡을 부르지 않으면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세수다. 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제도 이런 것들은 뭐 현 정부가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인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은 임기 안에 일정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도 예. 전월세난이 심각했었는데요. 그 전월세난을 이제 완화하는 핵심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찬성하는 편이고요. 네. 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후분양제나 이제 보유세 부분은 이 정부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우선순위 측면에서도 지금 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제 한 달 안에 지금 뭐 해낸 일들만 해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어쨌거나 이게 우선순위 측면에서는 조금 뭐 호흡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하더라도 이게 꼭 해야 될 과제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을 통해서 이제 탄생한 정부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우리 주택 시장에 오랫동안 질곡으로 남아있던 이런 제도적인 개선들은 분명히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도적 개선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또 보수 언론으로부터의 비판과 공격이 예상되잖아요. 네네. 그래도 해야죠. 네, 해야 되는데 그런 물론 비판과 공격에 맞서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장에 처음 취임하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었거든요. 그랬죠. 자, 그 당시 성남시에서 생겨난 부채는 전임 시장이 만들어 놓은 거지 내가 만든 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명확하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하. 어찌 보면 약간 뭐 정치적인 충격요법이기도 했는데 네. 지금 보면 그렇게 해서 정치적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오히려 이렇게 자 박근혜 정부 때 가계부채가 엄청 늘어났다. 실제로 제가
그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요, 강연 때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네, 네. 2015년, 2016년에 가계부채가요, 뭐 각각 120조, 140조씩 늘어났는데, 네. 이건 그 이전 10년 동안 늘어난 부채의 2배씩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프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걸 정말 문재인 정부가 명확하게 보여드리고, 예. 또 한편으로는 김대중 정부 초기 때 외환위기 극복 하자면서 많은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어떤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 직접 국민들과 토론하면서 설명을 하셨어요. TV에서 국민과의 네네. 대화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검찰 개혁이나 재벌 개혁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이해 당사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이 적기 때문에 그 개혁의 힘으로 이제 일정하게 추진할 수 있는데,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 정치적, 그러니까 이 국민 대다수가 사실 어찌 보면 예민해야 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딜레마를 느끼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야 될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국민과 대화하라. 네, 국민을 믿고 알겠습니다. 예, 국민과 대화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예, 설명을 하고 개혁의 로드맵을 밝히고 이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게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설득 작업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대인 소장의 오늘 이 인터뷰를 새 정부 경제팀이 빨리 좀 꼼꼼히 들어보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정책 잘못됐다라고 이미 비판하고 네. 다른 정책을 쓰겠다. 네네. 대출 규제 같은 것도 강화한다라는 걸 네. 이미 예고한 상태로 취임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취임 직후에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이거는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최근 한 뭐 두 달 정도 사이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지난해 11.3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 이 박근혜 정부 마지막 대책이었는데 예. 이때 이제 한 뭐 2015, 16, 2년 동안 부동산 경기가 후끈 달아올랐죠. 그중에서도 이제 아파트 분양권 시장, 네,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빗장을 풀었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달아올랐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11.3 대책에는 하도 이제 그러면서 가계부채도 폭증하고 이러니까 11.3 대책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30 몇 개 지역을 이제 선별적으로 해서 좀 타겟화하는 그런 이제 대책을 내놨어요. 네. 근데 그때 빈 구멍이 뭐였냐면 재건축 대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즉 재건축도 되게 투기판이었는데 사실은 재건축은 이제 빗장을 걸지는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탄핵 국면 또 대선 국면 지나면서 이제 이 사실은 뭐 뚜렷한 정책이 안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집값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 규제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와중에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부동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제학자가 있네요.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선대인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선대인 소장 말 듣고 집 안 샀는데 후회한다. 이런 불평들이 꽤 나옵니다. 그죠? 그 질문을 꼭 하시는군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네. 이 대세 하향이다. 네. 이제 네.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 동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특히 후반기에 네. 2014년 8월부터 이제 무리한,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라 정책, 그렇죠. 또 재건축 규제 완화, 또 분양시장 규제 완화, 뭐 각종 빗장을 다 풀어버렸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의 미래를 걸고 그냥 알량한 그 부동산 경기 좀 살리겠다고. 네. 또 그래서 정권의 이제 경제 성적을 좀 좋게 하겠다고. 제가 볼 때는 정말 무리한 위험한 도박하듯이 그렇게 정책을 펼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집값이 오른 건데 어쨌거나 제 뭐 경제 예측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분명히 틀린 건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 단기라는 게 사실 뭐 2년 이상 이렇게 넘어서서 인 거니까 뭐 제 예측이 분명히 틀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큰 흐름에서는 한국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상일까? 네, 예. 이게 뭐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주택 수요 연령대인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는 거라면 그게 아닌 거죠, 지금. 예,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현상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죠. 사상 최대 가계 부채가 폭증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빚을 들고 들어가서 집을 사는 게 사실 저는 당장은 몰라도 위험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빚내서 집 사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과도하게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썼다는 건 뭐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로 박근혜 정부 후반부에 집값이 좀 올랐다. 이제 거기까지 설명이 되는데 문재인 정부 가계 부채는 점점 이제 조이는 방향으로 갈 거다. 이런 시그널 때문에 이제 좀 잠잠했다가 최근 한 두세 달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시장에 도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도 뭐 제대로 된 억제책은 못 쓸 거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노무현 정부 때 뭐 투기 억제책 썼지만 결국 집값 뛰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지금이라도 빚내서 집 사는 게 나중에 돈 버는 길이야. 이런 식의 이제 이른바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고. 근데 제가 볼 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틀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이제 지금 좀 시장이 아까 빈 구멍이었던 재건축 중심으로 좀 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 문재인 정부가 그런 억제책을 못 쓸 거야라는 근거는 뭐예요? 제가 이제 아까 뭐 앞에서 설명하셨는데 아킬레스건이다라고 이제 뭐 단정한 건 아니고요.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문재인 정부는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딜레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그런 이 아주 무지막지한 수준의 그런 부양책을 쓰지 않을 거고 그게 오히려 적폐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덤터기 쓸 거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어떤 덤터기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거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동산 경기 하락 상태에서 넘어왔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주택 경기가 가라앉으면 어쨌거나 그 박근혜 정부에서 무리하게 빚내서 집 샀던 사람들도 있고 또 어쨌거나 이제 한국에서 여전히 뭐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좀 불편할 수 있는 거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상당수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뭐 언론에서 이렇게 언론 지형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이제 이 소수 정파에 가까운데 그런 지형 속에서 뭐 부동산 시장이 일정하게 가라앉다. 그러면 문제의 근원이 이명박 박근혜, 특히 박근혜 정부 후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소재로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본다는 그러니까 거죠. 억제책을 써야 하는데 자칫 그런 정책을 썼다가 부동산 경기가 너무 급격하게 하락하면 뭐 국민 여론도 그렇고 언론에서의 강한 비난이 예상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한다. 그 말이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예를 들어서